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소득세 이론 3회차가 되겠는데요. 금융소득 중에 두 번째 소득인 배당소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에 이어서 배당소득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배당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면은요. 자, 1.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이자하고 다르죠.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뭐 주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제 배당금을 주잖아요. 배당금 물론 하는 주식인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에서 주는 배당도 있고 단체에서 받는 배당금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하여 배당으로 보는 경우, 우리가 의제 배당이라는 건 실제로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건 아닌데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그것은 의제하여 배당으로 보는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의 지출액을 우리가 그 세무 조정을 할 때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것을 배당으로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지출한 경비 중에서 그것은 법인의 업무상의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주주에게 이건 사실상 어떤 이익을 분배한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배당으로 처분하거든요. 배당으로.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배당, 그것도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의 집합투자기구, 국외의 집합투자기구. 그래, 집합투자라는 것은 투자를 단체를 만들어서 집합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 상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 사람이 집합해서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올렸으면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대신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올렸으면 그것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배당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외국 법인이 주는 배당도 배당이죠. 다음에 일곱 번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배당으로 간주되니까 배당소득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가 공동사업자라는 것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공동사업자인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돈으로만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 그래서 그 출자자에게 우리가 약속한 분배 비율만큼 손익을 분배해 주게 되면 그건 배당입니다. 개인 회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인 같으면은 법인은 이제 우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주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에서는 이제 공동사업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동사업자는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출자를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당받은 것은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본다. 다음에 아홉 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0번도 그런 설명입니다. 위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고요.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자의 배당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에서도 비과세 배당소득이 세 가지 있네요.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내용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익신탁, 그 다음에 농어촌, 목돈마련, 저축,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저축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자, 배당에서도 공익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그 종합저축에서 이자 말고 배당이 소득이 있을 때 비과세합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였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의 그 주식을 우리사주라고 그러는데요.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사주를 많이 장려를 하죠. 종업원들에게 우리 회사 자기 주식을 좀 사라.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면 퇴사를 만약에 이 회사를 10년 정도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10년 정도 보유하면 장기 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그 주식에 만약에 배당을 해놓은 경우는 배당소득에서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장기 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자, 비과세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정리하는 그 주요 포인트예요. 비과세 같은 거 잘 정리하시고 또 분리과세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배당소득의 수입식이라는 표가 나오는데요. 앞 시간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도 상당히 복잡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현금주의냐 아니면 약정주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대략 구분이 됩니다. 자,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에서 무기명 채권은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받기로 한 날,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날, 그 두 가지 기억나시잖아요. 자, 무기명 주식이 대부분 다 무기명이죠. 그래서 지급받은 날. 그 다음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네. 법인에서 만약에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법인이 그 발생시킨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주주총회 때 그 결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 결의를 수입시기로 보고 과세기간 내에 어느 과세기간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주주가 아니고 공동사업자, 돈을 대주는 사람은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수입식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 항상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네.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됐으면은요, 결산 확정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라고 했어요. 자, 왜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런데 결산 확정일은 12월이 아닙니다.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확정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산이 확정되려면요.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야 되거든요. 법인세 세무조정. 그래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 그러면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는 3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수입 시기가 그렇게 된다. 다음에 의제 배당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의제 이자도 있죠. 의제하여 배당으로 본다. 아까 우리 배당소득에서 의제 배당이 나왔었죠. 의제 배당, 무상주 의제 배당은 자본 전입일, 감자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일, 법인의 해산시 의제 배당은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 이렇게 뭐 항목별로 그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이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유사배당소득 및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역시 지급받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 배당소득은 지급받은 날 또는 결산 확정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처분 결의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수입시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소득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자,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네모박스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자나 배당 소득 금액, 즉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와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의 이자와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요, 항상 이 두 가지는 빠진 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다. 언뜻 생각하면 총수익 금액이니까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모두 합쳐서 총수익 금액이라고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총지급 금액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그렇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자나 배당의 소득 금액은 그냥 총수익 금액이다 이 말이죠. 총수익 금액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소득세에서는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자와 배당이 나왔으니까 순서로 본다면은 사업소득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용어의 풀이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금액 한번 배당하고 분리해서 써보겠어요. 공식은 똑같지만 이자 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그냥 총수익 금액이 됩니다. 배당 소득 금액도 그냥 총수익 금액이 됩니다. 자, 총수익 금액은 항상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에서 우리가 정리할 사업
소득 금액이 있어요. 비교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때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 공식을 만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빼기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도 역시 사업소득 금액은 분리과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만 비과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건 빼고 분리과세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거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사업소득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재무회계 공부를 했을 때 사업자, 개인사업, 우리가 법인의 그 재무회계를 공부했습니다만은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도 그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매출액이 수익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는 게 급여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런 게 다 필요경비입니다. 도소매업이면 매출원가도 필요경비죠.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우리는 당기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당기순이익하고는 좀 구분이 되죠.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세법에 맞추어서 세무 조정을 좀 해야만이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근로소득을 정리하는데요. 2배사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됐죠?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정리해. 자, 근로소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맞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면 총수익금액 똑같아요. 빼기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근로자의 근로를 위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우리가 근로자 개인이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번 달 월급의 소득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지출했는가를 다 신고받기로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일률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필요경비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연금소득을 정리할 텐데요. 연금소득 금액을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연금소득 금액도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해주는 개념과 똑같아요. 연금소득자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필요경비. 그러니까 장부를 써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증빙과 장부를 비치해야만이 우리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라든가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공제는 자기가 어떻게 필요경비를 지출했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연금소득 공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할 종합소득 과세 종목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기타소득을 정리하는데요. 기타소득 금액. 자, 기타소득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소득금액의 80%, 어떤 것은 소득금액의 60%. 다양한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다양해요. 필요경비가 다양하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서 빼고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종합소득의 과세를 하는 이 6가지를 소득 금액을 다 합쳐야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게 되거든요. 6가지를 다 합쳐야. 예,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6가지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할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금융소득을 정리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에서는 뒤에 필요경비라는 게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요 점을 알아두셔라.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서 나올 내용을 미리 다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수익 금액 그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총수익 금액은 언제나 어떤 소득이든 간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빠지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이 총수익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와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네, 과세 방법. 자, 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일단 합니다.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네, 이자소득은 대개 이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자가 되죠. 배당소득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그 펀드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일반 법인, 네, 법인이 이제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그때는 이제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줘야 돼요. 원천징수하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평범한, 가장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바로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항목인데, 세율이 현재 14%가 되고요. 여기 있는 세율은 소득세 세율이기 때문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자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은 14%가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1.4%. 이 1.4%가 14%의 10%에 해당되죠. 요거는 이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금 여기 세율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만기 때 여러분이 이자를 받으면서 정산을 해보면 15.4%가 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14%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1.4%에 해당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세율로 정리되는 것은 일단 지방소득세
전부 제외.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세율에 또다시 10%가 더 부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가 더 부과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세까지 하면 24%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 14%의 10%. 그러니까 1.4%가 더해지는 거죠. 비영업대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25%의 10%. 그러니까 27.5%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만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표예요. 자, 세율을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습니다. 네, 세율을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으나 우리가 소득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요 세율은 그냥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 15.4%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25%도 있고요. 그런데 조세특례법상의 이자소득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5%짜리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높은 게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90%, 현재 이번 24년도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것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법에서는 45%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90%가 현재 적용된다. 비실명 이자소득이죠.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굉장히 높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요.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해서 실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우리가 세율을 적정 세율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 세율은 그럼 몇 퍼센트를 기본 세율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소득세의 개념에서 소득세는 8단계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세율표를 말합니다. 기본 세율 앞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누진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 세율표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은 6%가 적용되고 가장 높은 구간에 있는 것은 45%가 적용되는 그러한 표를 우리가 기본 세율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도 거의 같아요. 이자소득과 세율이 가장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배당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한테 배당 통지가 왔는데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왔더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에게 14% 플러스 1.4% 15.4%를 공제하고 입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예요. 일반 예금의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14%. 비실명 똑같아요. 비실명 배당, 비실명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매우 높고요. 조세특례법상의 배당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조세특례법상의 이자소득하고 똑같이 최하 5%짜리도 있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앞에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세율이 똑같죠. 25% 정도 됩니다. 2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자, 그러면은 이제 세율 우리가 원천징수 세율도 알아봤고요. 근데 이자와 배당소득은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근로자면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전부 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건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이자 받은 거하고 합쳐서
5월 달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등, 즉 배당 소득을 포함해서 종합과세하는 방법.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분리과세는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자 받은 것이 전부 종합과세 되는 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뭐를 제외하고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제외해야죠. 비과세는 원래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제외해야죠.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라.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종합과세 다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것만 종합과세 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봤을 때 이자를 연간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2천만 원 은행에서 이자를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은 개인이면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를 5월 달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종합과세 안 한다고 해서 예금에 대한 과세가 안 된 건 아니죠.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했어요. 그걸로 끝낸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 과세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끝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번 한다. 세금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혹시라도 다시 계산했더니 세금이 떨어졌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합산 처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세 표준이 높아지죠. 그럼 우리 기본 세율표에 보면은요. 과세 표준이 높았을 때 세율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부분이 적용되게 되면은 종합 과세에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절세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게 과세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뭘 알아야 되느냐?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끝낸다라는 개념인데요. 소득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소득자에게 불리함을 주기 위한 것도 이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그 취지는 소득자에게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종합과세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기본세율은 6%부터 최대 45%입니다. 그런데 배당과 이자의 비실명은 뭐예요? 90%예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로서 종결해야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충분히 과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실명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분류를 해놨고 나머지 세 개는 소득자에게 유리하게 함을 적용한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입니다. 직장에 공제외 가입했다가 퇴사할 때 받는 초과 반환금은
그냥 원천징수로서 끝내라. 무조건 분리과세. 세율은 기본 세율. 그러니까 초과 반환금을 많이 받으면 높은 세율, 네, 적게 받으면 낮은 세율. 다음에 법원 보관금의 이자,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법원 보관금은 우리가 이 은행에 예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14% 과세를 합니다. 원천징수.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법원 보관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떤 다툼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다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공탁금이라는 걸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법원에서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은행에 넣어놨는데 거기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자를 법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공탁을 한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이자도.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어요. 이거 이제 특별하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 분리과세의 그 범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직장공제외. 직장공제에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혜택 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로자들의 그 세금 과세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법원 보관금.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것까지 종합과세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의 이자와 배당.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있었던 비실명 금융소득은 왜 무조건 분리과세하지? 이것은 반대로 높은 원천징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요 두 가지를 합쳐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과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것을 합치는 건데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건 아까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니까 위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를 이 두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었느냐 이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입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한 번도 우리가 안 냈지 않습니까? 소득자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국내에 있는 은행에서 이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은행에 아니면 외국의 주식을 투자했다. 외국의 법인에 투자하면요. 거기는 외국 법인이 원천징수, 자기네가 원천징수 하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라든가 외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이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내 과세관청이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은행이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내 국가의 세무서에다가 납부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받는 이자, 외국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합니다. 국내에서.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렇지만 원천징수 하면서 그러면 세금을 그러면 우리는 외국에 투자하면 소득세를 두 번 내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국내의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국내의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10만 원의 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소득자가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그 증명서 그걸 제출을 하면 그것을 뺀 나머지만 과세를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근데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이니까 요거 좀 특별히 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은 다 조건부예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저 위에 거하고 합쳐서 2천만 원 초과했는가 보시고 초과했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세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선택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에서 맨 마지막에 정리한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 표가 금융소득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많았던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금융소득은 TAT 2급에서 실기시험으로는 출제를 안 합니다. TAT 1급은 출제합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실기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고 이론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